오늘의 정치권 뉴스를 깊이 있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옥 계명대 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47석의 비례대표 확보를 위해서 여야 모두 이제는 입맛대로 공천을 하기 위한 수순에 돌입했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먼저 미래한국당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한성규 대표는 사퇴를 했고요. 그리고 공병호 공관위원장도 축출됐습니다. 이제 원유철 의원이 새롭게 대표 체제로 돌입했는데 공천을 이제 다시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전에 공천 얘기하기 전에 세계 정당사에 유례가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하루아침에 나가고 대표가 나가는데 다른 당에서 들어와 가지고 그날로 당대표가 되는 거는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여기다가 비례대표를 낼 테니 표를 달라. 도리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 장면이 사실은 예견된 거죠. 그러니까 한성교 전 대표가 사실상 황교안 대표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이미 이런 파국이 올 것이 이제 예상이 된 것이고 그거는 위성정당의 비극이 현실화된 겁니다. 구조적으로 이런 상황이 있는 것인데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지금의 기존의 멤버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공천 리스트들은. 저는 뭐 다 갈린다고 봐요. 거기에 핵심이 박형준, 박진 전 의원. 이게 이제 지금 오늘 거론이 된 거잖아요. 사실은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비례대표를 그냥 국회의원으로 보지 않을 겁니다. 추후에 대선의 과정에서 진용을 짜는데 굉장히 이제 쓰임 있는 인물들을 거기다가 이제 배치를 하는 그런 목적에서 이번에 아마 비례대표를 구성을 했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컨대 박진 전 의원 같은 경우 외교 분야에서는 상당히 역량을 있는 것으로 평가받잖아요. 그러니까 뭐 박형준 전 의원 같은 경우도 뭐 정무라든가 전략, 그러니까 대선 준비팀의 어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분이 이제 국회의원이 진입이 안 된다. 이건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황교안 대표의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분란의 씨앗이 된 것이고 결국에는 하나의 공당이 완전히 공관위에서 만든 것이 무력화되는. 근데 이게 이제 선거법하고 연동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당이라는 것은 독립적으로 민주적으로 이 멤버를,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이 공천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죠. 즉 스스로가 이 후보자를 뽑을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 것인데 타당에 의해서 영향력 속에서 이것이 바뀌고 뽑히고 이렇게 되면 사실 법에 저촉이 될 수 있어요. 이거는 계속해서 논란거리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위성 정당이라고 생각하긴 하지만 이렇게 통합당이 한국당의 공천 과정을 좌지우지하는 상황에 대해서 비판을 해주셨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사실 저도 세계 정당사에 없는 상황이다. 저도 인정합니다. 근데 서로 그런 것을 사실 경쟁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 지금 비례연합, 그러니까 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비례연합 정당에서 나오는 그런 그 잡음도 사실은 세계 정당사에 찾아보기 없는 어떤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면 서로 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를 우리는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일 것 같습니다. 일단 미래한국당의 공천 과정에서 한 가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것이 과연 한성교 대표나 혹은 이 공병호 공관위원장을 교체하는 그런 과정상의 문제를 일단 제외하고 20명의 그 명단 내지는 46명의 명단이 보수파를 상징하는 어떤 상징성이 있느냐 그리고 거기서 어떤 맥락을 사실 읽을 수 있느냐. 공천이란 건 사실은 그 당의 인물로서 하나의 어떤 비전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우리 당이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이다를 인물로서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보통 그 안에 맥락을 읽어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청년이라는 맥락이나 혹은 또는 여성 또는 앞으로 미래 또는 비전 아니면 뭐 전문성 뭐 여러 가지 어떤 맥락을 읽어야 되는데 과연 20명 내지는 46명이 그런 맥락을 읽어낼 수가 있었느냐 하는 점에서는 사실 좀 많이 미흡했다. 우리가 한국당 계열의, 아까 통합당 계열의 정당에서 가장 빛났던 순간들이 있었어요. 1번이 그야말로 상징성이 있었거든요. 저는 가장 사실 박수를 치고 싶었던 게 2008년도에 강명순 목사를 비례 1번으로 한 것입니다.
사실 한국당 계열, 그러니까 통합당 계열의 정당이 언제나 가진 자, 기득권자의 정당이다. 이런 비판을 받아왔지만 강명순 여성 목사는 재정구 의원과 함께 관악에서 신림동에서 평생을 빈민 활동을 해온 분이고 굉장히 존경받는 분이었거든요. 주로 그런 분들은 민주당에서 어쨌든 그렇게 이 공천을 받는데 예. 강명순 목사가 비례 1번이 됨으로써 한국당이나 혹은 당시는 한나라당이었습니다. 어쨌든 예. 이 소수자나 혹은 안 가진 분들 이렇게 약한 분들을 위해서 더 힘쓰겠다라는 메시지를 던질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런 상징성이라든지 혹은 앞으로 비전을 이번 이 공천에서는 읽을 수가 없었다 아쉬워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그렇기 예. 때문에 어쨌든 과정상의 어떤 노정은 있었습니다만 조금 더 이번 만약 조정이 된다면 그런 면에서 이번에 정말 이런 인물들이 됐구나. 앞으로 이 당은 이 인물들을 통해서 어떤 것을 만들어내겠구나 하고 읽을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오길 바랍니다. 김 교수님께서 조금 전에 이게 명단을 전면적으로 재조정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주셨는데 그럼 기존의 공천 명단 리스트에 있었던 사람들이 배제될 경우에는 또다시 공천 갈등의 불거질 그런 뇌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논란이 되는 거죠. 지금 사실은 이제 공천 명단에 올라오신 분들 중에 일부는 사직서를 쓰고 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직서 썼다 그래서 배려될 그런 정치적 맥락의 상황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분들의 어떤 불만이 다시 토로가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 장면이 계속해서 확대 재생산되는 다시 얘기하면 미래통합당의 일정 부분 공천 전체를 이미지를 막 훼손시키고 황교안 대표의 어떤 리더십에도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로서 작동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더불어시민당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연합정당입니다. 더불어시민당이 약칭 더시민이라고 하기로 했다 오늘 발표를 했는데 여기 또한 이제 공천에 들어가는데 범여권도 역시 서로 총질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는 통합당과는 다르다라고 포장은 하고 있지만 결국은 비슷한 상황 아니냐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상황이고요. 네. 후보 등록 마감일까지 이제 일주일인데 심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네. 졸속 심사가 벌어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제가 기억하기에도 공관위에서 공관위 명단을 이렇게 이 검사하고 검증하던 것이 4년 전에도 거의 한 달 전에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비례대표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 5일 정도 늦긴 하지만 예년에 비해서 완전히 늦었다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언제나 그게 축약돼서 이루어지는 어떤 상황이었기 때문에 또 더불어민주당의 비례 공천 4년 전에 굉장히 잡음이 컸죠. 그러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그다음에 당 중앙위 간에 순번을 놓고 한번 크게 부딪혀서 당시에 비례 2번을 본인이 하겠다고 했다가 이제 또 그렇죠. 차원이 그럼 됐죠. 그리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아예 집으로 가버리고 나 네. 못하겠다고 하고 그런 사건도 있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또 조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번 양 당 모두 시간이 없다는 것. 그러니까 시간이 촉박하다는 것이 잡음을 더 길게 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거예요, 양쪽 다. 근데 어쨌든 더불어시민당도 문제는 어차피 지금 다 드러나 있죠. 원래 당원 투표를 할 때 당원들한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서 시민단체와 또 제정당이 연합을 해서 만들어진 정당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느냐 안 하느냐 네.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예. 그러니까 분명히 거기에는 우리가 그냥 이에 동참하는 것이지 주도한다거나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다라고 돼 있는데 지금 어떤 상황들을 볼짝시면 왜 정계련과 시민을 위하여를 봤을 때 정계련은 그래도 그 안에 옛날에 대통합민주시당에서 손학규 대표가 제 시민단체와 각 정파들을 모아서 당을 만들 때 함께했던 분들. 네. 그러니까 지금 드린 말씀이 그 옛날부터 하나의 시민단체로서 늘 이 민주당 계열 정당의 우군이 됐던 그런 분들이 원로들, 계세요. 예.
그러니까 함세웅 신부라든지 문성근 배우라든지 이런 그룹들을 굳이 배제하고 또 미래당이나 혹은 녹색당은 이미 오래전부터 만들어진 정당이에요. 의원은 배출되지 않았지만 네. 정당 활동 계속 해왔던 정당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배제하고 굳이 개국본 그러니까 뭐 그 서초동에서 조국 전 장관을 지지하던 사람들이나 혹은 만들어진 지 최근에 만들어진 정당 최소한 최 2, 3개월에 만들어진 정당을 굳이 하면서 검증에 사실 어려움이 있으므로 민주당의 검증 시스템을 도입하겠다. 이게 굳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네. 겉으로 다 드러난 그냥 거의 주도하고 만들어진 게 아니냐. 그러니까 당원들한테 물어본 것도 사실은 말을 바꿔야 되지 않느냐. 여러 가지 비판 속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 정치개혁연합에서 실제로 반발의 목소리도 많았는데 현재 더불어시민당 구성에 대해서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사실 민주당의 입장을 선회한 거잖아요. 원래 비례당을 따로 안 내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이제 지금 미래통합당에서 내다 보니 30석을 거기에 독점할 것 같으니까 네. 그 뺏길 수는 없다. 최소한 어떤 절반을 가져와야 되겠다. 뭐 이런 현실론이 앞세워져서 이렇게 네. 된 건데 그래서 나온 것이 전 범진보 진영을 다 아우르는 그걸로 이제 명분을 삼은 거죠. 그런데 지금 보면은 27일이 후보자 명단 마감일이란 말이에요. 네. 6일 동안에 이게 가능한 것이냐. 그래서 이제 정당 등록한 시민을 위하여라는 것을 플랫폼으로 잡고 정계련이 들어오기를 바란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안에서 해야 되는 일들이 추천받고 그다음에 검증하고 그리고 이제 공천하고 이 과정이 얼마나 이제 사실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잖아요. 이것들이 예. 갑자기 다 될 수 있느냐. 그리고 누가 그 권한을 갖고서 이들을 검증하고 이런 것들을 하느냐. 그게 민주당 시스템을 가져온다 그러는 건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본다면 양당이 이 비례에 관해서는 할 말이 없다. 진짜 이 비례 30석 이걸 갖고서 국민들에게 이렇게까지 실망을 시킬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정책을 강의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또 한 가지 쓴소리 좀 더 두 분께 듣고 싶은데요. 지금 이 비례대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취지가 거대 양당이 아닌 그리고 원외 소수 정당의 소수의 목소리를 좀 깊이 있게 듣겠다라는 취지에서 이 비례대표를 좀 문호를 넓혀보겠다라는 건데 사실 지금 저희가 잠시 뒤에 여론조사 결과들을 좀 보여드릴 텐데 그 전에 이제 그런 여론조사들 정당에 대한 지지율에 대한 여론조사들을 가지고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비례대표 의석수를 뽑아보면 기존의 총선 때 비례대표보다 양당이 가져갈 비례대표의 몫이 훨씬 더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아예 문호 자체가 더 좁아지는 이거 완전 취지랑 정반대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도 사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찬성을 했는데 그 이유는 25% 득표율이 41%의 의석을 가져가는 이 불균형성, 비대표성, 비례성 뭐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어떤 다당제 그래서 예컨대 온건 보수, 온건 뭐 개혁 이런 식으로 더 많은 스펙트럼을 갖고 유권자들, 국민들이 선택권을 넓히자. 결국 이제 다당제 몫으로 가자 뭐 이런 것들의 취지에 공감을 해서 이렇게 된 건데 결국에는 지역도 양당이 다 나눠갖고 비례도 이런 식으로 진영 구도로 가져가서 미래한국당하고 이 연합당하고 같이 나눠 갖는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우리가 추구했던 그런 어떤 다양성이랄까요? 정치적 다양성. 이런 것들이 혜택이 지금 국민들한테 갈 수 있느냐. 그러면 지금 뭐 여론조사 결과로 나온 것처럼 결국에는 그것들이 나중에 뭐 이합 집산을 해가지고 네. 탈당해가지고 헤쳐모여 한다 그러면 양당이 그대로 나타나는 양당제에서 하나도 발전이 없는 네. 그런 부분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저는 이렇게 결과가 만들어진다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추구했던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상 이런 것들은 다 형해화가 될 수밖에 없다. 네. 이런 네. 식으로 할 거면 아예 뭐 비례대표 자체를 없애자라는 과격한 이야기까지 나오던데 21대 국회에서 좀 개선이 다시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이건 아마도 국민들의 요구가 클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과정상에도 그렇고 결과가 나타났을 때 사실 총선 이후에 국민들이 많은 과정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대선으로 넘어가는 과정도 있겠고 또 그 이후에 정계 개편이 또 이루어질 겁니다. 당연히 뭐 소수 정당들끼리 어떤 그런 또 이합 집산이 있겠죠. 대선 전국으로
돌입하기 위해서 네. 그 과정 속에서 분명히 이번 선거법은 뭐 비례를 포함해서 다시 한번 논의가 돼야 된다. 왜냐하면 어쨌든 제1야당을 제외하고 그것이 누가 어떻게 됐던 간에 제외하고 이루어진 첫 번째 선거법이었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양당이 지금 또다시 꼼수의 어떤 모습 이런 과정들을 보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총선 이후에는 이 선거법은 다시 한번 모든 당이 목소리를 다시 담아서 제대로 한번 만들어보자라는 국민들의 요구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네, 그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된 그런 상황에서도 어쩔 수 없는 또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여야 모두 이 현실에 대해서 자주 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일단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 비례 연합당을 만들어낼 때 제일 중요한 게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지금 26일까지 등록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근데 오늘 20일입니다. 근데 아주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번개불에 콩고 먹는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형식으로서는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저희 그냥 어차피 다들 속 시원하게 이겼으면 좋겠어요. 이제 저희 당도 미래한국당은 위성정당이 맞고요. 그러니까 체인점 내고 분점 낸 거예요. 그리고 민주당도 체인점이랑 분점 내야 되는데 동일상으로 못 내고 자꾸 이제 메뉴를 갈아 끼우는 건데 저는 이 상황에서 결국 본점이 얼마나 잘하냐에 따라서 분점이 잘 되느냐가 결정될 거라 보고요. 네, 비례대표 정당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좀 보여주시죠. 보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비례연합정당에 대해서는 33%의 지지율이 나왔고요. 그리고 미래한국당,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의 자매 정당에 대해서는 23%의 지지율을 보였는데 저희가 좀 주목해서 여쭤보고 싶은 거는 무응답층입니다. 무응답층이 26%나 나왔습니다. 저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꼭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저 26%가 지금의 상황에서 26%는 결국에 이제 계속해서 주시를 하겠다는 거고요. 무투표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요. 기권으로 사실상 투표 안 할 수도 있는 분들이고 네.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양당에 흩어질 가능성이 전 높다고 봅니다. 지금의 상황에서 둘 다 만족스럽지 못하는데 사표가 되는 것을 유권자들이 가장 싫어하거든요. 네. 그러면 그 상황에서 그나마 차선책이 누구냐 뭐 그거를 찾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지 저 26%가 하나의 세력으로서 어느 당을 지지한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분산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네. 이종근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유권자들은 굉장히 당혹스러울 거예요. 이 질문에서 나타나는 정당들 이름은 너무나 낯섭니다. 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익숙한 그러니까 정당 효능감이 있는 분들, 정당과 일체감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민주당 그러면 무조건 민주당만 평생을 지지하거나 한국당 계열의 정당을 지지하는 분들은 계속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을 지지해왔던 분들이 있는데 네. 이분들은 바로바로 익숙하지가 않거든요. 더군다나 비례정당 이름인데 비례연합정당 이것도 더불어 시민당으로 이름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 시민당이나 이름이 나오기 전에 지금 물어봤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비례연합정당의 어떤 정당인지 잘 모르겠고 또 미래한국당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당 이름 비슷하지만 처음 들어본 정당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낯선 이름들이 왔을 때 당혹스러움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 이 26%에 좀 포함된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상당히 부동층 내지는 무응답층이 지금 많은데 결국은 결론적으로는 확실히 줄어들 겁니다. 왜냐하면 이 투표를 아예 안 하는 분들은 계시겠지만 가서 투표를 하는데 지역구를 찍고 이쪽 그 정당을 찍지 않는 분들은 없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찍되 지금 교수님 말씀처럼 결과적으로는 이것 역시 지역구 이번 선거처럼 양당으로 이렇게 그 양진영으로 몰리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저는 조금 또 다른 생각이 드는 것은 저 26%라는 비교적 높은 퍼센테이지예요. 기존의 지금의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례정당의 모습에 대한 불만이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 정도뿐이 안 되는 걸 갖고서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선거법 개정하려고 했느냐는 예. 불만의 세력들이 유권자들이 지금 26%로 남아 있는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갈라지긴 하겠지만 마지막까지 투표 안 하는 비율도 꽤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봐요. 왜 우리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이렇게 어려운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에 맞게 됐는지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네, 지역구 공천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 통합당 모두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각 당의 총선 각오부터 듣고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우리가 압승을 거둬야 문재인 정부를 안정화시킬 수 있고 대주권의 기반을 만들고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개혁 정책을 완수할 수가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에게 아주 겸손한 자세로 선거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위기의 사이렌을 듣고도 공포를 느끼지 않는 끓는 물속의 개구리 같은 이 정권을 선거로 반드시 심판해야 합니다. 과거에 늘 그러셨던 것처럼 이번 총선에서도 대한민국을 살리는 선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문재인 정권의 폭정과 실정을 반드시 심판해 주십시오. 네, 민주당부터 살펴보면 이번 총선 앞두고 일찌감치 공천 룰도 마련했고 이해찬 대표가 시스템 공천 이뤄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마무리 단계입니다. 어느 정도나 좀 달성했다고 보십니까? 제가 이제 지금 시스템 공천이라고 얘기했을 때 약간 웃는 이유가 그런 시스템 공천이 뭐냐. 예컨대 우리가 시스템 공천이라는 거는 제도가 정해지고 그 제도로 모든 사실 선거구가 경선이 이루어질 때 공천 과정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시스템 공천이다. 거기에 어떤 사람의 입김이라든가 뭐 누군가 영향력을 행사했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배제될 때 우리가 시스템 공천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그걸 받느냐. 저는 그 부분에 저는 시스템 공천을 얘기할 그런 입장은 아닐 것이다라고 봐요. 그리고 그렇게 되려면 사실 전략 공천이라는 걸 이걸 최소화하고 모든 거를 지금 경선이라든가 예컨대 뭐 여론조사 몇 퍼센트 뭐 당원 몇 퍼센트 해가지고 모든 것을 사실은 공개적으로 하고 투명하게 해서 모두가 다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 때 우리 시스템 공천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영역도 사실 많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스템 공천이라는 얘기하기에는 조금 부끄럽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차후에라도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서 모두가 다 공감할 수 있는 공천 제도를 각 당이, 모든 당이 같은 제도를 좀 적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미국처럼.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당에서는 누군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저 당에 그런 잡소리가 전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시스템이 실질적으로 작동을 해서 모두가 다 승복할 수 있는 그런 공천 제도가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래통합당의 이번에는 혁신 공천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시스템 공천에 대해서는 이렇게 김 교수님의 비판적인 목소리를 들었는데 미래통합당도 뭐 그렇게 자유로워 보이진 않습니다. 부산에서 북강서울에서 불출마 선언했던 김도읍 의원이 모든 뭐 패스트트랙 전국에 책임을 지고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호기롭게 얘기했는데 당에 밀려서 다시 또 출마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종로에서 또 3선 의원을 지낸 박진 의원이 황교안 대표와 환선교 전 대표 사이의 갈등의 중간에 이렇게 끼어 있다가 강남을에서 공천을 받게 됐습니다. 이런 공천 상황들도 그렇게 일반적이진 않아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그 여당은 언제나 시스템 공천을 이야기하고 야당은 전략 공천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사실상 많은 자리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잡음이 그렇게 많을 수는 없고 그다음에 시스템 공천을 할 수밖에 없는 어떤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그만큼 사람들이 또 많이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시스템 공천을 표방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집권 여당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을 거예요. 최초로 같은 정당 이름으로 선거를 2번 치르고 최초로 분당하지 않는 그런 선거다. 언제나 총선 때 분당을 했거든요. 물론 4년 전에도 분당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이미 더불어민주당 하기 전에 국민의당으로 분당을 총선 직전에 했으므로 그것까지 포함한다면 그만큼 잡음이 없었기 때문에 시스템 공천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싶은 거일 수가 있고요. 이쪽 입장에서는 어쨌든 전략공천, 지지율이 낮은 정당은 전략공천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한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공천은 어떤 공천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처음에 시작할 때 혁신공천을 얘기했잖아요. 혁신공천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정말로 지금까지 있었던 기득권을 지키고 있던 사람들을 전부 다 내보내고 정말 새로운 사람들로 채워서 새롭게 한번 이 진영을 해보겠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과오는 용서하고 앞으로를 봐달라. 이게 하나의 어떤 혁신이라는 과정 속에서 반성과 비전을 보여주는 두 가지 어떤 행위인데 지금 보면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불출마 선언을 했거나 아니면 대구에서 초선이나 재선을 했던 아주 쉽게 됐던 분들이라고 표현되는 분들을 굳이 연고도 없는 곳, 예를 들어 서울의 험지라고 표현되는 곳으로 데려간다거나 혹은 강남으로 또 배치한다거나 이렇게
이 자원 재활용을 하듯이 예. 이렇게 해버렸다는 말이죠. 국민들 입장이나 유권자 입장에서는 아니 이 지역구 활동도 하지 않은 대구 출신이 왜 서울에 와? 예를 들자면 네. 이런 어떤 생각들. 근데 보면은 뭐 중진이거나 아니면 굉장히 또 이름을 날렸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지역구에서 아니 굳이 그렇게 그 뭐 이 정치적인 어떤 목적을 갖고 오는 분들에 대해서 환영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게 네.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될 수도 없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지역구의 공천도 사실은 굉장히 돌려막기라는 비판, 여기저기서 돌려막기라는 비판에서 헤어날 수 없는 거죠. 네, 시스템에는 시스템이 없고 혁신에는 혁신이 없는 모습이네요. 네, 두 분 모두 혹평을 양당해 주셨는데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이 부분을 노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미래통합당 양쪽 모두를 비판하면서 나를 지지해달라라는 논리인데 과연 이렇게 양 거대 정당의 염증을 느낀 유권자가 국민의당으로 옮겨갈까? 이 부분은 좀 회의적인 시각이 많은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게 2016년에 성공을 한 겁니다. 네. 그게 사실은 국민의당의 어떤 비례 돌풍을 만들어낸 것이고 국민들이 그 다당제에 대한 선호가 그 안에서 녹아져 내려 있었던 것이거든요. 지금 또 다시 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뭔가를 했었는 거를 검증을 받아야죠. 국민들에게 뭔가 보여줬어야지 다시 뭔가를 달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안철수 전 대표가 지금까지 보여줬던 게 뭔지 저는 지금도 뭐 20%를 받을 수 있다. 예. 지금 이 상황에서 20%를 받을 수 있다는 부분에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공감을 할까? 저는 이 부분에 굉장히 회의적이고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지역의 후보를 안 냅니다. 네. 지역의 후보를 안 내면서 국민들은 본인의 어떤 대표성을 누군가가 이제 받아주기를 바라는 거죠. 사표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역에 안 나오면 결국 국회의 어떤 구성 비율로 해서 굉장히 좁은, 지금 아무리 많아도 30석이에요. 다 가져간다 그래도. 그 당이 할 수 있는 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 당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겠느냐. 그러니까 지역 후보를 안 낸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큰 결함인 것을 인정을 하지 않았던 것이, 받아들이지 못했던 그런 것이고요. 네. 또 한 가지 문제는 구조적으로 지금 비례대표 30석도 어떻게 돼 있나요? 진영 대 진영의 구도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 안에서 그러면 이 국민의당이 얼마나 거기서 뺏어갈 수 있느냐. 예. 저는 그 부분도 굉장히 작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에는 지금 안 전 대표가 얘기하는 20% 굉장히 쉽지 않겠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종우 평론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4년 전, 그러니까 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이 받은 득표율을 보면 14.9%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지역구도 내고 35명 가까이 전체 의석수도 확보를 하고 또 녹색 바람을 또 일으키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서 안철수 당시에 어쨌든 안철수 의원이 전면에 내서서 대선 후보로 가는 하나의 어떤 징검다리 승부였잖아요. 네. 근데 그때도 14.9%인데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지역구 후보도 안 낸 정당의 이 14.9%보다 자그마치 5.1%를 포인트를 더 얻을 수 있다라는 건 어떤 의미에서는 어쨌든 좀 이렇게 이 존재감 좀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하신 말씀 아닌가. 그리고 더군다나 더 불리한 건 4년 전에는 정치적 의제가 있었거든요. 다당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의식을 하고 예. 또 제3의 길에 대해서 보다 더 공감대가 확실히 섰는데 지금은 어쨌든 양진영의 양당의 어쨌든 그런 그 갈림, 편갈림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현역으로 자신한테 남은 이태기 의원이나 권은희 의원 이분들은 사실 지역구로 갈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상황이 그렇기 예. 때문에 본인 포함해서 최소한 3인은 살자. 뭐 이런 그런 전략이 최소한 아닐까 속내는. 저는 지역구 후보를 안 내는 건 아주 큰 실책인데 이게 이제 야권 공조라고 봐요.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에게 1대1 구도를 만들 수 있는 그 기회를 주고 본인들은 빠진 거거든요. 그러면 그만큼의 어떤 정치적 역할을 안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국민들에게는 또 표는 또 다른 영역에서 달라. 이건 굉장히 그 논리적으로도 어폐가 있고 모순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판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번에는요, 격전지한 것을 좀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느 곳인지 보여주시죠. 네, 서울 강서을입니다. 강서을의 현역 의원은 미래통합당의 김성태 의원인데요. 이번에 불출마를 하게 됐고 진성준 민주당 의원과 전 의원과 김태호 전
민정수석실 감찰을 담당했던 두 후보의 만남. 이 원래 그 인물 자체를 봤을 때는 격전지로 분류하기는 쉽지 않은 뭐 그런 모습인데 이게 이제 청와대에서 한솥밥을 먹었다. 그리고 최근에 뭐 조국 전 장관 사태, 민정수석실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국민적인 의혹들과 이런 사건에 연루가 돼 있는 뭐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관심이 갑니다. 일단은 전반적으로 어떻게 분석을 하시는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김태우 전 감찰 반원이죠. 네. 저격수로 등장한 거죠. 이 후보자를 어떻게 하면 떨어뜨려 보겠다 이렇게 나온 것 같고 그것의 어떤 이유는 사실은 뭐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 해가지고 조국 관련한 어떤 이런 이슈들이 굉장히 부각이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등에 업고서 한번 공격을 해서 이 지역을 한번 뺏어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들어온 것 같은데. 저는 유권자들이 그것만 바라보지는 않는다고 봐요. 그러니까 현 정권의 어떤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이런 것들 분명히 고려는 하겠지만 실질적인 이 지역을 대표하느냐. 그러니까 유권자들은 그 지역의 대표를 지금 뽑는 거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저격수가 실질적으로 우리를 대표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도 저는 유권자들은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분의 장점이 어디 있느냐를 다른 영역에서도 사실 유권자들한테 보여줘야 돼요. 내가 저격하는 거 말고 이런 것도 잘한다. 근데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거는 청와대 저격하는 거 뭐 이런 거 외에는 지금 들리는 얘기들이 별로 없어요. 그렇다 그러면 유권자들은 계속 고민할 때 이분이 실질적으로 당선이 돼서 국회의원 이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됐을 때 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그러한 부분이 굉장히 불리한 것이고 이분의 장점 중에 하나가 굉장히 유튜버로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파워 유튜버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유튜버라고 그러지만 사실 거기에 얼마나 많은 지역민들이 또 그걸 보고 있느냐. 예. 그것도 제한적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분이 해야 되는 거는 지역적인 어떤 이름은 많이 알려졌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을 위해서 내가 어떤 내용과 어떤 비전을 갖고서 지금 이 대표가 되려고 한다는 것을 좀 실질적인 그리고 현실적인 것들 제시해서 국민들을 유권자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후보야말로 이번 선거의 프레임을 서로 달리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진성준 후보는 원래 그 별명이 있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의 호위무사다. 예. 그러니까 뭐 4년 전이니까 18대 개선이었죠. 그때부터 최재성 의원하고 두 사람이 당시에 이제 문재인 대표죠, 당 대표.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초기 당 대표 시절에 그 분당을 하는 국민의당 그 의원들 분당하기 직전에 굉장히 많이 흔들기가 일어났을 때 아주 대표적으로 두 사람이 전면에 나서서 문재인 대표를 옹호했던 그런 전력, 뭐 이런 전력들 때문에라도 상당히 진성준 후보를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렇게 연상되는 어떤 부분이 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김태우 수사관 역시 이 청와대에 있으면서 폭로를 하고 그 폭로가 이어지면서 문재인 대통령 당시에 청와대 내부의 어떤 실정을 공격할 수밖에 없겠고 그러면 한쪽은 문재인 대통령 지키기, 한쪽은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에 대한 어떤 뭐 그 비판 이 축이 일어나야 되는데. 결국은 이렇게 되면 만약 이 싸움이 돼버리면 정치적 의제인데 정치적 의제는 바람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네. 즉 근데 바람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게 이건 물론 야당 전체의 문제지만 대면 접촉이 안 되고 그다음에 야당의 바람은 새를 형성을 해서 광장에서 유세를 하면 사람들이 나랑 똑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이 새를 인식하면서 그런 이야기들이 점점점 확산이 돼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는 선거. 즉 야당은 바람을 일으킬 수가 없는 선거예요. 야당의 바람이라는 건 어쨌든 정권 심판론이거든요. 예. 이 정권에 대해서 우리 지금까지 한 것에 대해서 상을 줄래 벌을 줄래 그 둘 중에 하나를 택하자. 이게 정권 심판론인데 어쨌든 바람을 일으키지 못하는 어떤 상황 속에서는 지금 김태우 수사관은 굉장히 불리한데 한 가지 어찌됐든 간에 전임 김성태 의원이 지금 3선을 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 조직에 대해서 그 네. 기반이 좀 튼튼하다는 점. 그런데 또 한 가지 또 단점은 거기에 이제 신규 아파트 단지가 또 들어서면서 예. 20, 30대, 20대, 30대의 어떤 그런 그 층이 많이 늘었다는 점 이런 것들을 쭉 지켜봤을 때 간단치 않은 선거 결과가 나오겠다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여론조사 상황을 보면은 진성준 후보가 상당히 앞서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야당에서 바람을 일으키기 힘든 상황이라고 하셨거든요. 혹시 비슷한 생각이신가요? 그렇죠. 지금 사실은 진성준 후보 같은 경우는 한번 선거 이 지역에서 나온 경험이 있어요. 네. 김성태 전 의원한테 졌기 때문에 뭐 나가진 못했지만 일단 인지도라는 게 있다는 거죠. 지지 네. 기반이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코로나19라는 이슈가 굉장히 강고하게 지금 아마 선거 국면까지 갈 텐데 여기서 다른 어떤 이슈들이 갑자기 부각이 돼가지고 뭐 이 야당이 유리한 것이 형성이 된다 그러면 모르지만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 그러면 인지도가 높은 진 후보가 훨씬 더 유리한 상황. 왜냐하면 선거 운동도 지금 하기가 유리한 상황이 아니잖아요. 힘들죠. 만나지도 못하고 예. 이런 부분들이 아마 진 후보에게 조금 더 유리하게 지금 작동이 되는 것이고 지금 상황에서 보면 또 새롭게 등장한 아파트군이 있어요. 근데 네. 이 30, 40대들이 대부분 이쪽인데 민주당 지지층하고 또 겹치는 부분도 아마 진 후보한테 조금 유리하게 작동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두 차례 총선을 보면 이 지역이 격차가 많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19대 총선 같은 경우는 한 800여 표 정도 예, 차이가 780 났고 그런가요? 지난 총선 같은 경우도 7.7% 정도의 차이가 났으니까 지금은 여론조사 결과는 이게 지난주에 한 건데요. 네. 자, 잠깐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이게 지난주에 한 여론조사 결과인데 여기서는 격차가 꽤 나요. 근데 이게 본격적인 선거 운동이 이제부터 또 시작을 하게 될 테니까 저 격차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보장도 없는 상황이고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현재 여론조사 결과, 서울 지역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죄다 미래통합당 후보가 낮아요. 미래통합당 후보가 앞서는 여론조사는 거의 없습니다. 네. 근데 4년 전을 다시 되돌아보면 4년 전에 4월 14.13 선거인데 4월 11일, 12일 그 마지막 여론조사를 했을 때 물론 공표 금지 기간이라 네. 나중에 밝혀졌지만 네. 당시에 새누리당이 더불어민주당보다 12%에서 10%포인트 앞서는 걸로 돼 있거든요. 네. 근데 결과적으로는 사실 거의 박빙 내지는 약간 뒤졌습니다. 의석수로는 뒤졌고 득표율로서는 약간 높았는데 결국 여론조사는 아직 시작이다. 왜냐하면 한 달 전이고 한 달 네. 전이라면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지금은 선거운동을 못했기 때문에 네. 현재 그냥 단면적인 어떤 상황으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관옥 계명대 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